파리 중심가 샤틀레역, 현지인들이 바게트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이곳, 놀랍게도 한국의 파리바게트 매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K-베이커리의 금이환영 그 자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매장들이 작년 한 해에만 50억 원 이상 넘는 적자를 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잘 팔리는 것 같은데 돈은 못 버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SPC가 파리 매장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리바게트의 프랑스 진출, 그 감추어진 특과실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기업과 브랜드의 감추어진 이야기를 해석해보는 시간, 브랜드 디코드 바로 시작합니다. 빵 하면 역시 프랑스, 그 중에서도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파리에 베이커리를 차리는 것은 이 허영인 회장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사실 SPC의 허영인 회장은 소위 빵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의 아버지인 허창성 명예회장이 1945년 10월 해방 직후 황해도에서 상미당이라는 빵집을 차려서 운영했거든요. 오죽하면 허영인 회장 본인도 어머니 등에 엎여 있었던 때부터 빵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죠. 그렇다고 기업을 그냥 물려받은 것은 아니고요. 허 회장은 대학생 시절부터 직접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빵 시장을 조사하고 제빵업계 현장을 바닥부터 익혔습니다. 나중에는 1981년에 미국 캔자스시티에 있는 제빵학교 AIB (American Institute of Baking으로 유학을 가서 선진 제빵 기술까지 익혔죠.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허 회장의 프랑스 빵을 향한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슬슬 고급 베이커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빵 시장은 대부분이 미국식 빵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허 회장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국내 시장에 다채로운 프랑스 빵을 제대로 소개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베이커리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1988년 파리바게뜨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파리바게뜨가 진짜 프랑스 파리에 첫 매장을 낸 게 2014년이었으니까 창립 당시에 그 꿈을 이루기까지 무려 2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죠. 허 회장은 평소 아주 확고한 신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의 CEO라면 단순히 경영 마인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엔지니어처럼 기술적인 마인드까지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가 미국에 있는 제빵학교로 떠나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유학 생활을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갈고 닦아온 이런 전문성이야말로 지금의 파리바게뜨를 만든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2010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이 제빵왕 김탁구를 기억하시나요? 허 회장이 바로 그 드라마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빵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이지 드라마 주인공 그 이상이었던 거죠. 프랑스 진출은 허 회장의 아주 오랜 꿈이자 그야말로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절대로 허투루 준비했을 리가 없겠죠. 파리바게뜨가 본격적으로 프랑스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기는 놀랍게도 무려 1998년부터였습니다. 그해 프랑스 북부에 있는 소도시 릴에 첫 현지 사무소를 냈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프랑스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 작업, 치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람 한 명이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정착하려고 해도 이 정말 긴 적응기가 필요하잖아요. 하물며 거대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일인데 오죽하겠습니까? 현지의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요. 문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유통망까지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익혀야 될 노하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릴의 사무소를 먼저 차린 파리바게뜨는 일단 밀이나 기계 같은 것들을 수입해오면서 유통 루트부터 구축을 하기 시작했고요. 2006년에는 드디어 프랑스 현지 법인까지 설립을 하면서 사업을 위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2014년이 밝았어요. 아마 이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이때부터 파리바게뜨가 국내 최초로 프랑스 원맥을 직접 들여와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말 그대로 프랑스 밀가루로 바게트를 굽는 진짜 파리바게뜨를 선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이거 일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깔려있는 그 많은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프랑스산 밀가루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이 현지 유통망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 발표가 있고 나서 딱 두 달 뒤인 2014년 7월 파리바게뜨는 파리 1지구 샤틀레역 근처의 역사적인 첫 매장인 파리바게뜨 샤틀레점을 정식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1998년부터 무려 16년을 준비해서 첫 매장을 냈는데 이 초장부터 별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죽을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파리바게뜨도 프랑스 1호점의 성공에 정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브랜드의 파리 진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요소들을 철저히 준비했어요. 자, 모든 비즈니스의 성공은 결국 입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법이죠. 특히 파리바게뜨는 내부 점포개발팀의 역량이 뛰어나기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파리바게뜨와 이용 고객층이 겹치는 다른 카페나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아예 출점 단계부터 파리바게뜨 옆자리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정도인데 이 파리바게뜨가 선택한 자리라면
판매한다면 상권 분석은 이미 끝났다 뭐 이렇게 믿는 거죠. 그만큼 업계에서 파리바게뜨의 상권 보는 눈은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런 그들만의 노하우는 빵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도 그대로 빛을 발했어요. 샤틀레 지역은 파리 1구에 위치한 그야말로 파리의 심장부이자 완전한 중심지입니다. 시청, 퐁네프다리, 노틀담 성당, 루브르 박물관까지 밀집해 있으니 이 파리의 역사적, 문화적인 1번지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교통도 아주 기가 막힌데요. 바로 인근에 있는 샤틀레역은 지하철 5개 노선과 광역철도 3개 노선, 도합 8개 노선이 교차하는 파리 최대의 환승역입니다. 덕분에 주중에는 매일 75만 명의 유동인구가 이곳을 거쳐가죠. 괜히 이 꽃보다 할배해서 여기서 환승하려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곳은 역사적으로도 레알리라는 파리의 거대 중앙시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소설가 에밀 졸라는 이곳을 파리의 위장이다 라고 표현했을 만큼 수백 년간 파리 시민들을 먹여 살려온 프랑스 식문화의 자존심 같은 땅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샤틀레점은 관광객은 기본이고 인근 관공서나 오피스 근무자 같은 현지인까지도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이 글로벌 테스트베드로는 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입점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입지면은 뭐 빵 맛이 그냥 평타만 쳐도 이거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실패가 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자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빵의 본고장답게 프랑스는 빵을 대하는 기준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밥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밥이 너무 질다, 너무 꼬들꼬들하다, 밥 맛을 아주 예민하게 평가하고 맛있는 밥에 대한 기준치가 높은 게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프랑스 사람에겐 바게트가 딱 우리의 밥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나 까다로운 프랑스 사람들의 입맛과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파리바게뜨는 처음부터 철저한 고급화 전략을 꺼내들었어요. 허영인 회장은 당시에 이 처음부터 이류 이미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해요. 프랑스에서 빵을 파는 곳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블랑제리고요, 하나는 디포드 빵이라는 곳이에요. 블랑제리는 우리가 아는 이 베이커리 제과점이라는 뜻이고요, 디포드 빵은 직역하자면은 빵 정류장, 빵 창고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급이 다른 게 느껴지시죠? 이 중에서 특히 블랑제리라는 타이틀은 아무나 못 답니다. 법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반죽부터 발효, 성형, 굽기까지 빵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반드시 매장에서 직접 다 해야만 이 간판에 블랑제리를 걸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떼다 파는 빵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파리바게뜨는 어떻게 했냐? 바로 이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정통 블랑제리 형태로 이 샤틀레점을 출점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 파리바게뜨는 어느 지점을 가도 빵 맛이 똑같아야 하니까 본사에서 반죽을 보내주면 매장에서는 굽기만 하는 이 베이크오프 시스템을 씁니다. 퀄리티를 균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만약에 프랑스에서도 똑같이 냉동 생지를 가져다가 굽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블랑제리 간판은 못 달고 그냥 디포드 빵이 됐겠죠. 콧대 높은 현지 사람들 눈에는 어쩌면은 그냥 공장빵을 대업하는 그런 저가형 체인점 정도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블랑제리로 인정받기 위해서 파리바게뜨가 선택한 거는 숙련된 프랑스 현지 파티시에를 직접 고용하는 거였습니다. 메뉴도 프랑스 현지인들이 주식으로 찾는 바게트나 샌드위치 같은 걸 주력으로 내세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고랑 컬러, 그러니까 BI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갔거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파리바게뜨의 상징색은 파랑색이잖아요. 또 지금은 빠졌다지만 2014년 당시까지만 해도 이 로고에다가도 에펠탑을 딱 박아서 이게 바로 파리의 감성이다 이런 느낌을 줬었단 말이죠. 그런데 샤틀레점은 달랐습니다. 브랜드 컬러부터 회갈색 계열을 써서 꽤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냈고요. 로고도 군더더기 없이 알파벳 P, B만 써서 아주 미니멀하게 만들었거든요. 재밌는 건 지금 한국 파리바게뜨 로고를 한번 보세요. 이 알파벳 P와 B를 겹친 이 심플한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결국 로고 디자인만큼은 파리 현지에서 쓰던 게 우리나라로 역수출이 된 셈이에요. 자, 보세요. 빵을 만드는 방식도 다르죠. 파는 주력 제품도 다르죠. 브랜드 컬러나 로고도 다 다르잖아요. 사실상 이름 딱 하나 빼고는 모든 게 다 달랐던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당시에 파리바게뜨가 내수를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나왔을 정도였어요. 분명 한국 빵을 세계에 알리겠다면서 야심차게 빵의 본고장인 프랑스로 진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현지에서는 프랑스 사람이 만든 프랑스 빵으로 승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한국 빵집만의 장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당시에는 꽤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해외 진출을 성공하려면은 현지화 노력은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매장을 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까지 시도하면서 진출했는데 과연 그 프랑스 땅에서 사업이 성공했느냐? 바로 이거겠죠. 결론부터 말하면은 파리바게뜨의 현지화 전략은 성공이었어요. 파리바게뜨는 오픈 초기부터 현지에서 상당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프랑스 1호점인 샤틀레점은 오픈 이후 불과 3달 만에 방문객이 20%나 늘어서 하루 평균 800명의 손님이 찾는 가게가 됐거든요. 이 프랑스 사람들의 주식인 바게트가 하루 평균 700여 개씩 팔려나갈 정도였죠. 이런 성과에 힘입어서 진출 1년 만에 파리 2호점인 오페라점을 냈고요. 2년 만에는 현지 레스토랑 41곳에 매달 식사용 빵 6만 개를 납품하는 이 B2B 파트너십까지도
구축을 하게 됩니다. 현지인들에게도 제대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초기에 파리바게뜨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빵을 바로 사서 바로 편하게 먹고 갈 수 있도록 이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카페형 매장을 운영을 했던 게 주요했고요. 또 인근의 다른 불량제리들과 달리 초콜릿이나 젤리 같은 간식류까지도 외부에서 떼오는 게 아니라 전부 직접 만들었다는 점도 컸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비만 인구가 늘면서 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던 시기였거든요. 이때 파리바게뜨는 초콜릿이나 젤리까지도 우리가 직접 만드니까 이 설탕 함량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은 팔지 않겠다, 이런 브랜딩을 했던 게 제대로 통한 거죠.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파리바게뜨는 점차 단팥빵이나 슈크림빵, 소보로빵 같은 한국식 빵도 현지에 선보이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빙수 같은 디저트까지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당초 목표였던 한국빵의 글로벌화에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죠. 그렇다면 프랑스 진출 이후 10년 넘게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떨까요? 파리바게뜨는 파리 시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연구소 한 곳을 포함해서 총 6개의 매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수백 개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려나가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죠. 프랑스에서는 신중하게 상징적인 장소를 위주로 이 소수 정예 매장만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사실 이건 애초에 프랑스에서 블랑제리로 파리바게뜨가 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공장빵을 떼다가 파는 게 아니라 제빵의 모든 과정을 매장에서 소화하기로 한 이상 매장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프랑스 매장들은 수익성보다는 이 어떤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로서의 상징성을 더 크게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매장 자체에 대한 평가는 현재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실제로 각종 랭킹 사이트들이나 리뷰 페이지들을 살펴보면은 평점이나 순위도 나쁘지 않고요. 방문객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현지 반응은 확실히 안정적인 것으로 보여요. 이 정도면은 외형적으로는 얼추 잘 성장을 해서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매장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현지 반응도 괜찮은 데다가 방문객도 끊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겉모습과 달리 적자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파리 물가가 워낙 살인적이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곳에서 블랑제리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거든요. 특히 바게트 같은 식사빵은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 저장이 워낙 거세서 물가가 오른다고 무작정 가격을 올리기도 힘들고요. 애초에 이 블랑제리라는 모델 자체가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럽 내 밀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폭등했죠. 이 때문에 프랑스 내부에서도 현지 빵집들이 줄 폐업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제빵 산업의 위기를 놓고서 국회에서 공식 질의까지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당연히 파리바게뜨라고 해서 이런 거대한 파도를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프랑스 파리바게뜨 실적을 한번 찬찬히 뜯어보면요, 전반적으로 매출 그래프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매년 적자에 또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6개 매장을 다 합쳐서 320만 유로에 가까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55억 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내역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대부분의 지출이 빵을 실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원재료 값보다 운영비에서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높은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들이 수익성을 제대로 발목 잡고 있는 것이죠. 물론 덩치 큰 SPC 그룹 입장에서 이게 아주 감당 못할 정도의 손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50억 원이 넘는 돈이 꼬박꼬박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이거를 마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 뭔가 아주 명백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 프랑스 매장들을 쥐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파리바게뜨는 도대체 왜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이 프랑스 매장들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내부자가 아닌 이상 100% 확신할 순 없겠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플래그십 스토어로서의 상징성 때문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강남역 1층 상권에 있는 매장들은 다 적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 매장들을 유지하는 거는 브랜드를 사람들 눈에 계속 노출시키고 이 제품 반응이나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거든요. 소위 말해 플래그십 매장 혹은 안테나 샵으로 이것을 남겨놓는 것인데, 지금 파리바게뜨가 프랑스 본토에서 하고 있는 일이 딱 그런 역할인 셈입니다. 실제로 SPC 그룹은 파리바게뜨 샤틀레점을 출점할 때부터 이것을 유럽 시장 확장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최근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파리바게뜨의 영국 진출 계획입니다. SPC가 2024년에 영국에 진출하면서 유럽 1호 가맹점을 오픈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유럽 1호라니? 그러면은 프랑스에 있었던 기존 매장들은 다 뭐냐? 얘네들은 가맹점이 아니라 전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었다는 소리죠.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직영점보다는 가맹점을 늘리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리스크를 점주랑 나누는 구조라서 본사가 가져가는 매출 총액은 좀 낮을지라도 이 적자를 떠안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파리바게뜨는 2030년까지 영국의 매장 100개를 가맹점 형태로 깔겠다는 목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전 매장을 직영으로 돌리면서 소위 이 블랑제리로서의 브랜드 입지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면은 영국에서는 철저하게 실속을 챙기는 가맹사업 모델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걸 해석해보면은 파리에서는 비용을 좀 내면서 이 브랜드를 명품
명품으로 만들고 그 명품 딱지를 붙여서 영국, 미국, 전 유럽에 가맹점을 팔아서 진짜 돈을 벌자, 이런 속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파리바게뜨가 프랑스에서 짐을 싸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실패 비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파리바게뜨 샤틀레점이 문을 닫는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장 다음날 우리나라 언론에 어떤 기사가 뜨겠습니까? 이 파리바게뜨 결국 파리 가서 실패하고 철수, K푸드의 굴욕,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질 텐데 이런 기사 한 줄 한 줄이 브랜드 가치에 입힐 타격을 계산해보면은 차라리 매장을 그냥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프랑스 매장을 발판 삼아서 유럽 전역의 가맹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손실은 나중에 충분히 메꾸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비용이 될 테니까요. 유럽에서의 가맹 사업이 과연 얼마나 뻗어나갈 수 있을지가 이 프랑스점을 평가하는 관건이 되겠네요. 파리에서의 지난 10년 분명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브랜드 가치도 올라갔고 현지인들에게 인정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 쇼케이스가 끝났으니 개선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파리바게뜨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에 더 재밌는 브랜드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